자, 이번 시간에는 216페이지입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에요. 이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법 조문의 특성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무주물 선점. 즉 무주물 선점이란 이 제도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형태인데요. 이때 먼저 무주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죠. 소유자 없는 거죠.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니까 물건 아니겠어요? 물건인데 물건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해요. 소유자 없는 동산에 대하여 선점의 요소는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먼저 점유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소유의사. 그래서 뭐예요? 자주 점유를 먼저 하게 되면 이 자주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라는 것이고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자, 요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어요. 동산에 한한다. 자주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요. 이게 무주물 선점에 관한 원리입니다. 무주물 선점.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경우는 이때는 아예 우리 민법에서요. 국유로 본다. 해놨어요. 국가가 소유 가져간다. 그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산에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 있죠? 그건 무주물입니다. 그것을 사양했다면, 다 잡아서 이렇게 가두어서 기르고 있었다면 그 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육하던 그 야생동물이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때 또 다시 무주물로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요. 동산, 부동산을 다르게 취급한다.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입니다. 자, 유실물 습득이란 것은 먼저 이게 유실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당의 물건을, 유실물은 당연히 동산이겠죠. 부동산은 유실물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동산을, 소유자가 자신의 동산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죠. 그죠?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이게 되겠죠. 소유자가 자기 소유 동산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유실물입니다. 유실물.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동산을 누군가가 습득하겠죠. 습득. 물건을 주었다. 그죠? 습득한 자는 습득하면 점유를 취하는 거죠. 자, 습득자는요, 반드시요, 유실물법에 따라서 유실물법상으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공고한 동안 뭐예요? 소유자 신고하라. 그래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가져가야 돼요? 여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요,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6개월이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요, 물론 원시 취득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미죠.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공고 6개월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년이었는데 요즘은 공고 절차가 워낙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렇게 공고 절차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6개월로 이렇게 단축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6개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18페이지요. 매장물 발견. 자, 이게 매장물 할 때 매장물은 포장되어 있는 물건이겠죠. 당연히 그죠? 매장물이란 것은 포장물에 의하여 쌓여 있는 상태죠. 쌓여 있는 상태. 그걸 매장물이라 그래요. 자, 이 발견이란 것은요. 발견이란 것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를 요하지 않죠. 눈에 띄면 되니까.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매장물의 대상, 즉, 발견의 대상인 매장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합니다. 다 가능하죠. 이때 발견자가 당해 목조물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다만 여기도 역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유실물법상에 공고를 거쳐야 되는데 공고가 이루어진 후로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여기는 1년. 공고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여기에 있는 발견자가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이게 되겠죠? 자, 여기 조심할 것은 뭐냐?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발견물이라도요. 자, 이때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발견자와 저기 매장물 소유자가 포장물이죠. 포장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발견자하고 여기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당해 매장물의 소유권을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절반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유한다. 이게 발견에 관한 법리죠. 발견. 자,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모두 원시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219페이지. 첨부. 자, 이 첨부도 역시 소유권 취득의 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죠. 첨부. 자, 민법상의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이라는 거 조심하실 것. 그렇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 이때요. 첨부란 의미가 뭘까? 첨부란 것은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우러졌어요. 이 어우러졌는데 이 분리하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분리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즉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이 어우러진 상태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니까 소유권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죠?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첨부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이 물건 두 개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면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상대방은 어떠한 손실을, 자기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받을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 각각의 물건 위에 있었던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첨부에 관한 문제예요. 즉,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지게 되고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첨부물이라 그래요. 첨부됐을 때 이때 과연 이 소유권 누가 가져가야 되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실 보는 사람의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물건 위에 있는 종전에 각각에 존재했던 이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의 물건, 각각에 있던 물건이 이 위에 있던 제3자 권리가 있겠죠? 제3자 권리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서 배우는데, 여기 소유권에 관한, 여기 소유권 누가 가질 것이냐는 이 문제라든지 손실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 두 개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적 성격이에요. 다만 제3자의 보호 권리 규정,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규정은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없어요. 우리 민법의 규정대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 위에, 그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을 된 그 물건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가요. 그리고 민법 규정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것. 요 권리의 성격, 규정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개, 소유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 그리고 손실 보전은 보통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규정, 두 개의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나 제3자 보호하는 규정, 당연히 제3자 권리는 그대로 인정한다, 보호한다, 그대로 둔다 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전제하에 첨부의 모습은 세 가지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합, 하나는 혼화, 하나는 가공.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진다.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합. 그럼 합쳐지는 모습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각각 이걸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돼요. 당연히 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하죠. 또 부동산의 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나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학설은 부정합니다. 부동산은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는요,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건물을 증개축할 때죠. 그죠? 건물의 증축,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판례가요. 그래서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니다.
이게 통설이죠. 이렇게 학설은요. 부정하는 게. 자, 그러면 이때 동산 간의 부합, 부동산의 동산의 부합, 각각 소유권 관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눴어요. 이 동산 간의 부합에서 그 동산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때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해라. 두 개의 물건이 합쳐진 물건,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부합돼서 만들어진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동산과 동산이 합쳐져서 부합물이 발생했을 때 그 동산을 나눠보니까 주종 관계로 구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을 가져가자 이렇게 해석했고요. 만약에 주종 관계로 구별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공유를 하자. 동산 부합 당시의 가액에 따라서 공유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소유권 누가 가져갈래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종래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람 소유자가 그럼 소유권 다 취득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문제죠. 우리 판례에 따라서,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죠? 여기에요. 여기에는 종전의 부동산을 부합하는 거잖아. 증축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전의 건물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종전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관계로 가진다.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때는 종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했을 때는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소유권 잃어버린 사람. 그죠? 여기서 자기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자기의 손실을 보존해야 되죠. 손실 보존 방법이 뭐냐? 이때는 바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있죠?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취득한 이상의 가액은 상대방한테 돌려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부당이득의 그것을 우리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다라는 것이고, 이 규정, 자, 요 두 가지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 이 규정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손실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 두 개의 규정은 어떤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합의 원리가 제일 많다, 그죠?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던 제3자의 권리가 있겠죠. 제3자의 권리. 이 권리는 그대로 보호합니다. 그대로 보호한다. 종전에 있던 그 모양 그대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요, 당연히 가행법규로 해서 한다겠죠. 이에 관한 규정은 가행규정. 우리 민법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가행규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걸 제3자 권리를 당사자 합의해서 여기에 있는 당사자 있잖아요. 동산 소유자 양 당사자 합의해서 야 제3자 권리 소멸하는 걸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화. 혼화는요, 섞여서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섞였다. 섞였어요. 막 섞여버렸다. 그러면 섞인다는 것은 동산 간에 혼화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동산과 동산 사이에 혼화. 이것만 존재하겠는데요. 그죠? 왜? 섞일 수 있는 것은 동산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은 섞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동산 간의 혼화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2,000쌀 10가마니 하고 강화도 쌀 10가마니를 갖고 와서 두 개를 부었다. 같이 섞어서 부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구별하려고 그러면 섞어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의 물건 20가마니 쌀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자는 거죠. 또 이동 막걸리, 서울 탁주,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것을 10말씩 갖다 부었다. 같이 한 곳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말이 되겠죠? 그 20말은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자 이거죠. 이게 뭐예요? 혼화라 그래요. 혼화. 법적으로는 혼화. 자, 이때 보면 이 혼화된 물건은 뭐라 그러냐? 혼화물하죠. 섞이는 물건은 혼화물이라 그래요. 이 혼화물의 소유권 누가 취득할 거냐? 이게 문제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요. 동산 간의 부합의 이 원리 있죠. 이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 준용하면 되겠죠. 이게 준용해 쓴다. 아이고 여기 아니네요. 여기 아니네요. 1번이라 가야겠네. 여기 동산 간의 부합. 이거죠.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자.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혼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혼화물의 공유 되겠죠.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공. 가공은 뭐냐 하면 가공은 이거는 노동력을 투과하는 거죠.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기술을 그죠? 기술을 이렇게 투여하는 거죠. 물건에. 이건 보통 뭐 어떻게 하냐면 원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기술력을 투입하는 거죠. 이걸 가공이라고 해요. 원재료에 대해서 가공. 그럼 이때 나오는 물건은 뭐냐? 가공물이겠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제품이라고 그러죠. 제품. 이 가공물 소유권 누가 취득할 거냐라는 것인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가 가져가야겠죠.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죠? 왜냐하면 원재료가 가공물로 바뀌었으니까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옳다. 다만 말이죠. 원재료 가치보다가요. 가공을 통해서 이 가공물의 가액이 현저히 다액으로 증가됐을 때 현저한 다액의 증가 이런 경우요. 원재료는 10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데 가공하고 나서 보니까 가공물은 1,000만 원짜리가 되었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이 가공자의 이 기술력,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원재료 소유자보다 가공자의 그 실력이, 즉 가공하는 이 능력이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때는 가공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게 옳겠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공유할 것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의 증거가 있다면 가공자가 가공물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고,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건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원시 취득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222페이지에 가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죠? 이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그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소유권이나 물권 청구권. 첫 번째, 이거는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물권 청구권인 그것도 양도하게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물권 청구권도 이거요. 물권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소멸시효에서 소멸하는 일은 없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현재 소유자여야 되죠.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소유권자는요,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침해당한 소유권자.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물권 청구를 행사해야 되죠? 그래요. 현재 그 물권을, 소유권을, 현재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여야겠죠? 또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겠죠? 침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침해자는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죠. 고의 과실 불문해요. 잘잘못 따지지 않는다. 침해하고 있으면 대상이다. 물론 이 침해자는 점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점유자. 물론 점유자니까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다 됩니다.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다 돼요.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여기에 침해자로서 소유권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자, 이때 이 상대방이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이때는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다. 방해 제거 청구라든지 반환 청구에 대해서요,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방은 정당한 점유를 정당히 하는 권한이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거냐라고 하면 뭐 예컨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지상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는요, 그렇죠. 상대방의 매도인이요, 대금을 다 받아놔놓고 당에 소유물을 인도해 줬단 말이야. 소유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팔기로 하는 물건을 건네줬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환청 거절할 수 있죠. 정당한 권한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컨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대방 조심할 것. 조심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요. 이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요. 이때 비용 부담 반환할 때 또는 방해 제거 청구할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비용 부담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그래요. 이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비용 부담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물권 청구권의 청구의 모습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라고 보는 거죠.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다. 이걸 뭐라 하냐? 행위 청구권서라 그래요. 행위 청구권서. 이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스스로 비용 부담하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때요. 다른 청구권과는 경합을 인정한다 그죠? 다른 청구권과 경합하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전체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소유권의 일반적인 다른 원인, 소유권 취득 원인요. 부합, 혼화, 가공인한 첨부제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침해당했을 때 그 소유권자가 물권 청구를 행사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인데 특히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거절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의 일반적인 성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냐?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형태. 바로 이게 공동소유인데요. 이 공동소유에 관한 법리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